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2부 마치면서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3부에는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와 인터뷰를 한다고. 근데 교통 체증에 걸려서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부 순서를 당겨서 3부로 하고 주진영 전 대표와는 4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박지훈 변호사, 김민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부터 이야기해보죠. 뉴스타파가 지난달에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장모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일명 정대택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2003년 얘기인데요. 정대택 씨라는 분이 이제 채권 투자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송파구 예.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걸려 있는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요거를 채권을 싸게 사서 그거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차익을 올리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예. 이런 투자건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장모 최모 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모 씨가 초기 자금 10억 원을 대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동사업 약정서를 쓰고 나중에 채권을 채권에 만족을 얻거나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채권을 다시 팔아서 생기는 이익은 5대5로 나누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가 152억 원짜리 채권을 99억 원에 사게 됐는데 네. 90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10억 정도를 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10억을 대줄 사람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렇죠. 최 씨였다 이 말이죠. 예. 돈이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 정대택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사건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좀 돈이 모자라는 곳에 예. 메꾸는 형식이 됐고 그 메꾸는 과정에서 원래 수익을 반반으로 하기로 했는데 수익 분배가 조금 문제가 되면서 예. 쌍방 소송이 걸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사업 계획은 성공했고 이들이 보유했던 채권으로 낙찰 대금 가운데 152억 2천만 원을 배당받았어요. 예. 99억에 샀는데 152억 원에 배당받았으니까 53억 원의 시세 차익. 좋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계획대로 될 경우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가 약속한 돈을 정대택 씨에게 주지 않았다. 이걸로 소송이 걸린 거고. 왜 안 줬을까요? 그 약정서 효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대택 씨는 이 투자안을 소개해주고 자기가 회수하는 과정까지 다 컨트롤할 테니까 초기 투자금은 거의 전적으로 최 씨한테 내라고 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 반은 자기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정만 무효화시키면 사실 최 씨가 하나도 안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효력을 인정 못한다라고 하면서 안 주고 본인이 독식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대택 씨가 자신이 받지 못한 수익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었죠. 예. 그러니까 최 씨가 거기에 반대 소송으로 강요와 사기 혐의로 소송을 걸고 형사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맞소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정대택 씨를 기소했다. 조금 놀라운데요. 똑같은 또 형식이에요. 이렇게 예. 두 사람이 뭐 공동사업자라든지 이렇게 반소나 어떤 맞소송이 진행되면 최모 씨, 이 장모는 모조리 빠져나가고요. 이 상대편은 모조리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게 됩니다. 어허. 이런 부분도 이상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법무사 당시 약정서 쓰는데 관여했던 백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법무사. 예, 이 사람이 와서 이 장모 최 씨한테 유리한 진술을 좀 해줍니다. 예. 그 약정서가 뭐 결정적 진술을 합니다. 그거를 증거로 해가지고 정대택 씨가 강요하고 사기를 했다고 인정을 예. 해서 결국은 2004년 11월 29일 날 집행유예 선고를 받습니다. 약정서 쓸 때 이 법무사 백 씨가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증언을 했다는 거죠. 원래 있었는데 그 증언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그렇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서 정대택 씨는 졌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됐고 그리고 민사가 이어졌는데 당연히 형사에서 졌으니까 민사도 정대택이 지고 최 씨가 26억 원을 다 먹었습니다. 26을 다 가져갔다. 네.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재판 이후 정대택 씨가 윤석열 총장 장모 최 씨가 위증을 했다면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 고소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고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무고 네. 죄 없는 사람을 고발했다. 위증을 고소한 게 무고죄라고 예. 이렇게 봐서 무고로 인지를 해가지고 정대택 씨를 또다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 그러면 정대택 씨는 다시 또 그걸로 재판 받았습니까? 벌금형을 또 벌금 받고. 받습니다. 예. 네. 근데 최 씨도 위증죄 가운데 일부 혐의를 인정받아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네.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례적이네요. 한쪽 편만 계속 듣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 이렇게 한쪽 위증 고소라는 게 같은 날 증언을 하면서 있었던 발언 중에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고소하는 건데 그 발언 내용 중에 일부를 기소하는 마당에 나머지 부분은 기소 안 하니까 이건 무고다. 이렇게 판단한 경우가 잘 없죠. 잘 없는데 이례적이다. 예, 예. 예. 그러면 이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의 아내죠. 김건희 씨는 어떻게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 위증 법무사 아까 백모 씨. 백모 법무사 같은 경우에 위증을 했지 않습니까? 위증을 한 그 백모 법무사 아내에게 김건희 씨가 가락동 아파트 보유하고 있었던 걸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보통 그냥 정상적인 매매라면 그 대출금을 뭐 갚고 그걸 지우고 팔던가 아니면은 채무 승계를 그 백모 씨 아내가 하고 그다음에 그 잔액만 처리하던가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런데,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속 채무자가 김건희 씨로 남아 있었던 모양인지 계속 그 이자를 김건희 씨가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잘 없는 경우라서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예. 거래가 아니지 않냐. 지금 위증의 대가로 뭘 혜택을 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 양심 고백 내용 중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양심 고백이란 법무사 백모 씨 양심 고백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다시 정대택 무고죄 혐의 재판에서 본인이 나와서 이제껏 계속 그 약정서 할 때 관여한 바 없다고 계속 진술하다가 예. 진술을 번복합니다. 양심 고백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정서 작성할 때 본인이 있었고 이 약정서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취지로 모든 것을 털어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번복이 되거나 되진 않고요. 뒤에 가서 이 백 씨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거네요. 네. 백모 씨가 번복하고 양심 고백을 하면서 윤 총장 장모 최 씨가 일이 잘 되면 원래 정대택 씨한테 가야 할 돈 그렇죠. 26억 가운데 반을 주겠다. 반돌 주겠다 하고 결국 2억 원을 줬습니다. 현금 2억 원 이미 건너갔고. 2억 원을 갖는 거를 이제 검찰에서는 너 이거 왜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을 때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입건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사건에 관계된 정대택 씨도 형사처벌을 받았고. 네. 백모 씨도 형사처벌 받았고. 그렇죠. 유일하게 빠져나간 사람은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다 이거네요. 모든 게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모해 위증죄로 잡았어야 그렇죠. 되고 모해 위증죄의 대가를 주면서 그걸 교사한 사람을 교사죄죠. 교사죄로 잡았어야 되는데 예. 그걸 변호사법 위반으로 잡고 변호사법 위반의 어떤 피해자로 최 씨가 되면서 그거 분리건 되고 그 이후에 모해 위증죄 자수라면서 고소를 했는데도 그게 또 불기소가 됐죠. 사실은 근데 이 대가를 지급한 게 수표로 준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객관적으로 다 입증이 증거는 되는 다 부분이 있어요. 되거든요. 수표로 줬습니까? 예. 장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또 뭡니까? 이것도 뭐 비슷한 패턴이에요. 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동업을 했다가 그 이익을 독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2013년도 일입니다. 이 성남시 도촌동 땅을 안모 씨라는 사람이 이 공매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잡아서 차익을 남겨보자라고 했나 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투자금을 대주시면 요거의 이익금을 반씩 나누시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정대택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에요? 예, 성남시 도촌동 사건이에요. 예. 아까 그거는 서울의 오금동 사건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그 초기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 잔금을 넣는 과정에서 이제 대출이 다 잘 안 됐나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출 잔금 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가 필요했거든요. 예. 그 잔고 증명서가 사실 위조 350억 원 정도 그 전부 다 위조된 거고 해당 저축은행은 우리는 이런 양식을 쓰지도 않고 이런 서류가 발급된 적이 전혀 없다. 아,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에 대출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이만한 돈을 잔고가 있는데 왜 대출을 안 해주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잔고증명서를 350억 있는 걸 냈는데 그게 위조가 됐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그 대출하려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한테 잔금 납부 기한 연장해달라. 나 시간을 좀 자격이 있다. 벌어달라. 내가 이만큼 네. 돈이 있으니까. 네, 기한 연장해달라. 그 변제기 연장 사기라고 저희가 사기 플러스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이런 네. 게. 사기 플러스 사문서 위조죄. 이거 처벌받았습니까? 이 사문서 위조는 본인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을 해요. 예. 증인신문 과정에서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건조차 안 된 거 지금 확인되고요. 전혀 처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 표창장 위조 비슷한 거. 엄청 중요하죠. 사문서 위조는 지금 검찰에서는 되게 중요한 범죄인데 예. 70군 압수수색 해줘야 될 범죄인데 예. 안 하네요. 표창장도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이게 잔고증명은 둘다 350억짜리거든요. 예. 그리고 저축은행 그 은행장 명의 도장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마음대로 만드는 문서인데 그거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예. 근데 표창장 그거는 뭔 이익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개를 비교해보면 좀 뭐가 맞지 않습니다. 예. 법원에서 본인이 위조했다는 걸 인정했는데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 이것도 의문점이네요. 네. 인지 수사할 수 있는 뭐 자료가 다 있었는데도 그 동업자 안 씨, 그 도촌동 동업자 안 씨만 형사재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근 검찰이 그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넘겨받아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네. 뭐 윤 총장은 뭐 그냥 의정부 지검인데요. 나한테 보고하지 말고 조사를 하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있어요. 예. 2013년 3월 31일 날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7년짜리입니다. 곧 끝나요. 곧 끝난다는 15일 것은 남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되기 때문에. 네, 2013년 4월 1일. 4월 1일이니까 예. 5번 달 3월 31일 날에 만료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12일 남았네요. 네. 예. 공소시효가. 예. 사실은 그게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떤 무혐의의 근거를 지금 찾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가족들이 이렇게 기소되는 예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조국 예. 전 장관 때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당일날 기소했잖아요. 9월 6일이거든요. 예. 2020년 9월 그렇게 6일. 추정되는 날 그냥 기소를 해버렸죠. 예. 이 사건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일단 해놓고 해도 봐도 되는데. 되고. 예. 할까요? 안 하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공수처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어떻게 네. 되는지. 신천지 이야기도 해봅시다. 검찰이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던 신도 명단을 포렌식 분석을 했었는데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자료와 차이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대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차이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그러니까 이제 났다고 얘기했죠. 방역 예. 목적으로 명단을 대조한다는 거는 같냐 다르다만 보면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차이가 없다면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대조 작업을 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단 간 유사성이 높다. 그래서 두 명단은 신천지가 제출한 것이고요. 하나는 행정조사에서 얻어낸 자료죠. 예, 얻어낸 자료. 두 명단 간 유사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냥 둘이 같냐 다르다만 보면 같으면 같고 다르면 다른 건데 네네. 통계를 여기서 들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예. 유의미한 차이라는 게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뭐 디퍼런스 해가지고 통계학에서 쓰는 건데 차이가 뚜렷하냐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여론조사 할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예. 2.5, 3.5.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차피 다르다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계학적인 특성인 어떤 표준 편차냐 평균 이런 게 지금 동질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예. 갑자기 명단과 명단을 대조했는데 이게 무슨 이해가 안 통계학적인 개념상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해서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잘 영문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네. 다르다 같다 아니면 몇 퍼센트 같다 몇 퍼센트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그만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구태껏 거의 같다 거의 개안타 유의미한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이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차이가 있으면 그럼 몇 명이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래 하면 되는 건데. 예, 예. 뭐가 빠졌는지 아니면 더 보태졌는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유사성이 높다. 아니, 당연하죠. 같은 기관에서 나온 거니까 유사성은 높겠죠. 근데 예, 거기서 뺀 게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따져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유의미하다는 건 지금 뺀 숫자가 많다 적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뭐 차이 없어 이렇게 제목이 딱 잡혀 있어서 이건 지금 보도가 잘못된 건지 예. 발표가 잘못된 그러니까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입장 이런 거겠네요. 뭐 신천지 신도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다르긴 다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말씀은 예를 들어 1,000명이 차이가 나면 1,000명이 차이 난다고 얘기하고 얘기하면 되죠. 2,000명이 차이가 나면 2,000명이 차이 난다고 말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냐 이거죠. 계속 뭐 이거는 저 얘기가 아닙니다. 주장입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간대한 게 아니냐. 예전에 압수수색도 마찬가지고 수사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억지로 받아서 포렌식까지 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죠. 한 명이라도 발견해내면 한 명이라도 다르다. 두 명이라도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유의미한 뭐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얘기할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자꾸 검찰 왜 저러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0만 명 신자인데 비교해 보니까 한 300명이 다르더라. 300 다르다 하는 예. 게 맞아요. 이 다른 300은 다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할 국민들이 판단할 그렇죠. 거고. 국민이 판단할 건데요.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없다라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뭐 압수수색 또 강제 수사 어렵죠 이제. 어렵게 됐네요. 그 그러면. 최초에 압수수색 하지 않았어요. 예. 하지 않았고 조금 더 안타까운 부분이 검찰이 혹시나 자신들의 어떤 논리라든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을 그런 것들을 어쩌면 좀 변호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예. 이게 지금 4.4.5입 개헌 이후로 수학 개념을 또 이상하게 활용하는 아니 여기 수학이 왜 나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례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CCTV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날짜 지나는 건 다 지워져 버려가지고 그렇죠. 그건 복원이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말이죠.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정치권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사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없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 명이라도 밝혀내야 돼요. 없는 사람, 빠진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밝혀낸 게 맞는데 뭐 유의미하다. 통계학적으로.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조사하면 안 된다. 뭐가 조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예, 아니냐. 의혹을 더 키울 의혹이 수가 던지는 있단 말이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한 국민청원도 2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예전에 그 세월호 구원파 때 네. 유병헌 회장, 그렇죠. 유병헌 씨요. 유병헌 회장하고 이만희 총회장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현행법안에서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까? 살인 뭐 이런 뭐 고발됐는데 예. 구속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예. 근데 조사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구속을 하라고 해가지고 청원에 구속이 있으니까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바로 논리적으로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법상 예. 구속하기는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 좀 고소 고발이 많으면 될 것 같은데 좀 저도 지금 그 신천지 손해배상 뭐 좀 추진을 하는데 잘 안 모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김유일 이- 변호사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거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게 신천지라는 집단이 지금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걸 잘 보면 노동력 착취 목적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잘 조사해서 범죄 구성하면 또 가능한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보고 구상권 청구 가능하겠습니까 나중에? 구상권 현행법으로는 지금 저 세월호 같은 특별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합니다. 없다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변과 김판,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